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PNN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국가부도의 날이란 영화가 개봉을 했더군요. 1997년 이 외환 위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제가 영화를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 PNN뉴스의 전신인 정규재 TV 시절에 저희 정규재 주필께서 이 외환 위기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한 10개 정도쯤의 그 강좌를 등록을 하신 게 있습니다. 태평양을 북상하는 상어떼들, 혼란에 휩싸인 대한민국, 미국의 구조조정, 일본 장기 불황의 스타트, 그리고 저승사자 루빈의 등장, 관료들의 전쟁, 밀사들의 자맹, 이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쯤의 주제들로 IMF 사태를 갖다가 제대로 파헤쳐 놓은 그런 강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저희가 국가부도 사태라는 영화에서 IMF 사태를 이렇게 다루긴 하는데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과거에 있던 그 영상들을 잘 찾아서 오늘 뉴스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걸 보시고 나서 영화를 즐기신다면은 좀 더 영화를 몰입도도 좀 높아지고 잘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저희 PNN뉴스가 어제 70분으로 시간도 늘리고 개편을 했는데요. 정말 시청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응원 그리고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 보시기 전에 아시죠? 이제는 다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엄지척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자유, 진실, 시장의 가치를 지키는 저희 PNN뉴스의 PNN마이크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CIA 코리아 앤드류 김 센터장이 퇴임했습니다. 앤드류 김은 미국 비핵화 협상의 마쿠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친척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협상에 큰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로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 유엔이 대북 제재 예외로 인정한 부분은 공동조사까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엔은 실질적인 연결 사업에 대해선 별도로 제재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유엔이 JSA 관리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노총 조합원들의 회사 임원 감금 폭행 사건 당시 경찰이 범행 현장을 확인했음에도 폭행 조합원들을 그대로 놓아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임원들에게 보복 등 위협을 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방문국인 체코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원전 세일즈차 체코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8번째 이어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목적과 성과를 취재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혐의 적용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사태가 정부에서 성급하게 회계 처리 방식을 IFRS로 바꾸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PNN 심층 보도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분석해드립니다. 재계에선 기업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아예 기업하지 말라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로켓 엔진을 장착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누리호에 쓰인 75톤급 로켓 엔진 비행 시험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 등 6개국뿐입니다. 세계 나가다가 좀 방송 사고가 나고 말았네요. 남아있는 소식들은 어차피 화면을 통해서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저희 본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IA 코리아 앤드류 김 센터장이 퇴임을 했습니다. 전해드렸었는데 주요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CIA에서는 이 한국에 코리아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이 비핵화 협상에 마쿠 정보전을 치열하게 전개를 하고 있었죠. 앤드류 김, 이런 미국 비핵화 협상에 아주 핵심 역할을 하면서 활약을 했던 그런 인물이고 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에서 있을 때 그 오른팔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는데 미국 협상의 정말 핵심 인물인데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퇴임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양현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앤드류 김. 일단은 센터장이면은 굉장히 핵심 인물인 것 같은데 갑자기 타임을 했군요. 네, 앤드류 김, 한국 이름으로 김성현이라고 하는 분이 미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CIA 코리아 미션 센터의 장이었는데요. 네. 오늘 12월에 전격 퇴임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진아 헤스펠 CIA 국장이 이 같은 소식을 확인했는데요. 네. 네. 근데 김 센터장이 혹시 누군지 아시는지요? 어떤 사람인가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국무장관 전에 CIA 국장이었는데요. 네. 이때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전문가로 폼페이오 장관과 좀 인연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국무장관이 된 후에 지난해 5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특수조직으로 CIA 안에 산하에 코리아 미션 센터를 설립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미 은퇴한 상태였던 김 센터장을 전격 영입했습니다. 아, 은퇴한 상태인데 영입을 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앤드류 김, 한국과도 좀 인연이 있다고요? 앤드류 김 센터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인사들과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예. 알려졌는데요. 앤드류 김 센터장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오총 외종 조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 센터장의 어머니가 정 실장과 사촌지간입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김 센터장은 정 실장을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평소에도 자주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김 센터장은 지금 서훈 국정원장과 서울고 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서훈 국정원장과도 동문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인물이 지금 퇴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미북 협상이나 또 우리나라의 어떤 대북 정책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물론 혹시 이제 미국의 그 대북 비핵화 대화가 조금 이제 저지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앤드류 김 센터장은 미북 대화의 핵심 키맨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4번 방북을 했는데 모두 동행을 했고요. 예. 김정은과 면담할 때마다 항상 동석을 해서 통역도 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이제 싱가포르 이제 미북 정상회담 일정을 잡을 때는 그가 직접 평양에 먼저 들어가서 일정을 조율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 전격 퇴임함에 따라서 아마 이제 미북 협상이 더욱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이번 달 초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 노동당 부위원장이 만나기로 했지만은 뉴욕에서 만나기로 했지만은 전격 하루 전에 이제 북한이 취소를 했습니다. 예. 왜 취소를 했습니까? 북한은 항상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하하, 네, 아마 예.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북한이 이제 그리고 나서 미 국무부가 28일까지는 만나자 했지만은 여전히 북한이 아무 응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실무급 회담, 예. 최선희 이제 북한 외무성 부상과 그리고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만나서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실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제자리 걸음이고 예. 언제 다시 개최될지도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임명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네.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부상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최선희 부상이 만나자고 할 때마다 퇴짜를 놓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선희 부상은 러시아나 중국을 다니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라고 지금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살살 피하고 돌아다니면서 밖을 돌면서 이제 외곽에서 계속해서 대북 제재를 빨리 풀어주세요. 그렇게 외치고만 있는 그런 셈인데.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예. 북한의 어떤 공식 반응, 이번에 앤드류 김이 어떤 퇴진하고 미북 대화에 어떤 변화가 나오는 것에 대한 공식 반응들이 좀 있는지요? 북한은 전혀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고요. 네. 다만 유엔 제3인권위원회에서 이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이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를 강력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함부로 경거망동했다가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하하, 이렇게 협박이네요. 한국 네. 정부와 미국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북한은 유엔이 제재 면제 조치를 해줬는데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 일단은 미국이 갑자기 앤드류 김도 퇴임시키고 미북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이냐 또 우리나라의 이 대북 정책은 과연 어느 쪽으로 가게 될 것이냐 그게 제일 핵심일 것 같습니다. 뭐 좀 예상이 되는 내용이 있는지요? 미국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북한 비핵화, 즉 CVID나 FFVD 이 원칙은 불변합니다.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이 원칙을 고수해왔는데요. 다만 이제 전술에 있어서 이것을 어떤 외교적 대화로 풀 것이냐
아니면 군사적이나 아니면은 좀 대북 제재 압박으로 풀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좀 정도 차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술적인 차이가 있을 예, 뿐입니다. 온도차가 약간 있다. 그런데 네. 지금 한 가지 주제할 만한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 군부에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네. 계속 한미 군사훈련이 유예되면 실제로 훈련을 하는데 몇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고요. 네.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도 정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정말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북한이 우리의 한미 연합에 공고한 그 동맹을 보고 함부로 정말로 도발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상원 의원들도 미국의 대북 인내치가 한계에 이르렀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더 이상은 북한 비핵화 조치를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미 상원의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국은 지금 당장 북한의 비핵화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또한 외교위 소속인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은 비핵화를 시작할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했고요.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제 대북 정책에서 인내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인내를 끝낼 지점에 빠르게 도달하고 있다면서 자신은 솔직히 김정은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미국을 얕잡아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미국의 정치권은 굉장히 지금 강경한 그런 모드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예. 모습인데. 미 의회가 계속해서 이제 인내심을 잃고 행정부에 뭔가 조치를 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미국이 이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미국은 굉장히 지금 유일한 채찍이기 때문에 대북 네. 제재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법무부가 북한 금융기관의 돈 세탁에 연루된 싱가포르 기업 한 곳과 그리고 중국 기업 두 곳을 자금 316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억 원을 몰수해달라고 예. 미국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는데요. 유엔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업 130곳과 선박 약 40개를 지금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미국은 정치권도 대북 제재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그런 입장으로 실제로 또 대북 제재가 막 실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운전자론 또 중재자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북 제재 완화로 북한 비핵화를 한번 이끌어 보겠다. 대화로 하겠다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중재자로는 지금 낙동강 오리알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로 파산 직전인데요. 네. 하지만 이제 30일 날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때 또 한번 뭐 설득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거 그러면 결국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출국한 그런 상태인데 대리 외교전 또 하게 생겼군요. 네. 예. 그럼 귀추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현희 차장의 보도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미국은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드로 좀 전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대북 정책과 관련된 이 정보 우리나라에다 뒀던 앤드류 김이라고 하는 한국 코리아 수행타장의 그 정보의 수장도 좀 교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은 유엔이 계속해서 이렇게 제동을 걸었었는데 철도 연결 사업 중에서 그 조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동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이 인정을 했다. 대북 제재 예외다. 이렇게 했다는 보도를 예전에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정부에서는 유엔이 마치 모든 대북 제재 사업,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해서 뭐 아예 예외로 놓은 것처럼 금방이라도 남북 철도가 연결이 된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해왔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유엔은 어디까지나 이미 진행했던 이 공동조사 부문에 대해서만 이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한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 지금 네. 제가 방금 얘기한 내용이 맞죠? 그 제재 예외는 어디까지나 공동조사 부분까지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자 미국 VOA 방송에 따르면 네. 유엔 안보리 산하의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끄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는 철도 연결 사업이 추가 면제를 필요로 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제재에 대해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사실상 이 철도 연결 사업을 목적으로 한 대북 물품 반입에 대해서 면제를 추가로 받아야 된다고 인정을 한 것이고요. 익명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관계자도 이 대북제재위원회의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조치는 조사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럼 유엔에서 딱 선을 좀 그어버렸으면은 청와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 미국 시간으로 지난 23일 대북제재위원회 제재 면제 승인 조치가 알려지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네. 한국 시간으로는 25일인데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페이스북에다가 네. 뭐 이 결과를 두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면서 예. 이 평양 공동선언에 담긴 착공식도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막 엄청나게 홍보를 했었죠. 엄청 앞서간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반면 미국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실 어제부터 이 제재 면제 조치는 조사 사업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전망을 꺼냈었고요. 예. 오늘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쪽에서 직접 입장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단은 미국은 딱 선을 그어서 공동조사까지만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까? 일단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네. 총 18일 동안 네. 12월 17일까지 이제 남북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공동조사는 무조건 하는군요. 네. 예, 북측과 합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정부는 현지 공동조사 이후에는 기본계획 수립, 추가 조사, 설계 등을 진행해 나가고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놨는데요. 예. 여기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다라는 전제가 붙은 걸로 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말한 연내 착공에 대한 의문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핵화 속도를 같이 하겠다. 결국 그 얘기는 만약에 미북 협상의 그 비핵화 속도가 좀 늦어지면은 연내 착공이 좀 거의 불가능할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예. 제가 듣기로는 한 정치권 인사는 설계 조사에만 뭐 2년이 걸릴 거다. 현재 착공이 어려울 거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좀 들었습니다. 청와대의 장밋빛 전망이었다. 자, 다음 또 소식을 준비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JSA라는 게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엔이 관리하고 있는 건데 북한이 유엔 보고 이 JSA에서 떠나라, 손 떼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 그것도 유엔사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부 쪽에, 네. 우리 군 쪽에 그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오늘 동아일보는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이 최근 여러 차례 군 당국의 JSA 공동관리기구를 남북 인원만으로 구성하자. JSA는 우리 땅이니까 관리 임무에 유엔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취지의 억지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자, 유엔사를 미군이 지휘하니까 미군으로 본다. 뭐 그런 관점에서 소위 우리 민족끼리 코드로 인해 이걸 외세 배격 이런 메시지를 우리 정부 쪽에 압력을 넣고 있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그렇게 압력을 넣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소 모순된 설명이 나왔는데요. 네. 국방부는 오늘 한 민영 통신사에 따르면 북한이 JSA 공동관리기구에서 유엔사를 배제한다고 우리 군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예. 뭐 사실과 다르다. 일단 부인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정작 북측이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못 댔습니다. 국방부는 회의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네. 이런 식의 전제를 깔고요. 현재 진행되는 남북 유엔사 3자 협의체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 중이라는 동문서답을 반복했습니다. 예. 결국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강력히 요구했다라는 내용 자체는 부인하지도 못하고 다른 답만 내놨다 그런 얘기인데요. 심지어 북한 주장이 3자 협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변명성 멘트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좀 예, 비겁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좀 나와 있죠? 예, 정치권에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오늘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서요. 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의 불씨를 계속 살리겠다. 이런 저의가 깔렸다고 짐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은 비핵화가 우선인지 혹은 남북 관계 개선이란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무장 해제 이런 게 우선순위인지 그런 게 우선인지 순위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고요. 네. 최근 미북 대화가 삐걱거리고 있는 정황을 거론하면서 네.
경협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비핵화와 엄격히 연동되어 하는 종속 변수일 뿐인데도 비핵화는 이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이고 안보 태세 이완과 경협에만 초스피드로 진행되는 작금의 상황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당의 비판대로라면 결국에 북한의 속내는 이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교 기자 취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 민노총 저분들의 회사 위만 감금 폭행 사건,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어제도 보도가 됐었죠. 큰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오늘 나온 보도 내용들을 좀 보니까 이 경찰이 당시 범행 현장에 이미 도착해서 범행 현장을 확인했는데도 폭행 조합원들이 이 임원실에서 빠져나가도록 오히려 길을 터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는지 저희 사회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부에서 취재를 맡고 있는 김종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영 기자. 네. 먼저 이 유성기회에서 자행된 이 임원 폭행 사건, 이 자체가 잘 처음 보시는 그런 분들 있을 것 같으니까요. 도대체 노조원들이,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임원을 때렸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때리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유성기업은 그러니까 노사가 지금 8년째 대립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노조 이게 사측에서 이제 노조를 파괴하고 임금 인상 이제 협상을 잘 해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유성기업엔 노조가 2개가 있습니다. 민노총이 관여하는 노조 1노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새로 이제 만들어진 제2노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유성기업 측에서는 회사가 그 제2노조, 그러니까 새로 만든 노조랑 임금 협상을 벌이니까 민노총이 관여하고 있는 1노조에서 불만을 품고 이제 폭행을 저지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민노총은 협상을 안 하고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시작을 하니까 예. 왜 우리하고는 협상 안 하냐 하면서 예, 때렸다. 맞습니다. 아니 임금 협상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기다리고 말로 대화를 풀 수 있는 것 같아 때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 경찰의 대응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산경찰서가 그 사건 발생 이후에 10분 만에 이제 현장에 도착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현장을 확인했는데도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유성기업 측이 그 반박을 하면서 폭행 당시에 경찰을 신고해서 사람이 맞아 죽는다, 빨리 와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그냥 옆에서 40분 정도 지켜만 봤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40분 동안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막고 있는데 그냥 지켜봤다는 겁니까? 네, 이건 맞습니다. 뭔가요 이건? 그러니까 사건 이후에 그 유성기업 측이 이제 바로 그냥 경찰이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네. 고용노동부하고 아산경찰서에다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예. 근데 아산경찰서는 회사 측 주장에 이제 반박을 하면서 이거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실제 폭행이 벌어진 건 뭐 2분, 3분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라면서 이제 책임을 피하는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들도 사건에 현장에 나가 있던 경찰들도 폭행 현장을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폭행을 당하시면서 이제 맞으신 분이 계속 비명을 질렀는데 뭐 노조 측에서 구호를 계속 불렀기 때문에 듣지 못했다. 라고 발언이 나왔습니다. 아니 40분을 현장에서 대기하면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폭행 시간이 2, 3분밖에 되지 않았다고요? 아니 2, 3분이면 사람 때려도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경찰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그런 거 지키라고, 그런 거 막으라고 경찰 제복 입고 국가의 그 공권력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맞은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때린 사람도 있겠죠. 예, 그 때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회사 측이 이제 근로자를 만약에 폭행을 했다 이런 네. 경우에는 정말 크게 처벌이 가능한데요. 네. 근로자가 이제 회사 측 임원들을 폭행을 했다. 네. 이렇게 되면 고용법상으로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형사상으로는 이제 폭행을 실제로 했기 때문에 처벌이 네. 가능한데요. 근데 아직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건 처벌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부터 지금 쭉 관련 내용을 지금 챙겨 보고 있는데 좀 챙겨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보도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이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큰 언론사나 이제 보수적 성향이 있는 언론사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공영방송에서는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취재를 좀 해봤는데 그 MBC 쪽에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온 기사가 단 한 건도 없었고요. 예. KBS 보도에서는 이제 단신으로 처리된 기사가 한 건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더 웃긴 게 이제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쪽에서는 민노총 폭행 사건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언론 노조가 민노총 산하 아니겠습니까? 그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그런 언론사에서는
전혀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결국에 이 언론 노조나 민노총이 이렇게 득수하게 놔둔 이 정부에게도 좀 책임 있는 거 아닐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정부 여당이 민노총이나 이제 참여연대 같은 데 요구를 이제 대다수 들어줬는데요. 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오늘 경찰 책임을 부각시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네. 뭐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만의 정부도 참여연대만의 정부도 민변만의 정부도 아니다라고 예. 했는데 뭐 직접적으로 사건에 대한 논평은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민노총이 정말 진짜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공권력도 무서워하지 않고요. 정부도 무서워하지 않고 진짜 정부와 대한민국 위에 민노총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이 크게 되네요. 김정희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출국을 했죠. 지금 첫 번째 방문국인 체코에 도착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체코에 방문할 때 출발하면서 했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원전 세일즈를 하겠다. 이 탈원전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세일즈를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웃음을 샀었는데 이 도착하고 나서 막 발표한 그 상명을 들어보니까요. 원전 세일즈차 체코를 방문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나간 거예요? 왜 나간 건가요? 저희 신민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영 기자. 네. 아니 대통령의 이 얘기, 이 체코에서 도착하자마자 지금 말을 바꾼 거죠?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차 5박 8일간의 해외 순방 일정을 지금 시작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첫 방문지인 체코에서부터 지금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기 전부터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치겠다고 그 언론에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네. 화면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나와 있는 다 것을 원전 세일즈라고 좀 네,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을 네. 겁니다. 네. 네, 체코는 두코바니아 테멜린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원전 한두 기를 건설을 추진 중이며 네. 내년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인데요. 예. 문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은 원전 수주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체코에 도착한 후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2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지에서 네. 원전은 총리와의 면담 의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하. 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체코에 가서는 원전 세일즈 외교를 하겠다. 음.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 대통령이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처음에 홍보를 하지 말던가요? 왜 처음에는 원전 세일즈라고 홍보하더니 이렇게 말을 바꿉니까? 네. 참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에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외국 참 자주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한반도 북핵 문제에 관해서 소위 자신이 중재자라고 자처하면서 네. 역대 정부에 비해 잦은 순방길에 오르고 있는데요. 네. 앞서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1년 6개월 만에 16개국 14차례 순방길에 올랐으며 많이 갔네요. 네, 올해 기준으로는 3월 베트남을 시작으로 북한을 제외한 12개국을 찾았습니다. 예. 해외에 많이 가시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196억 원이지만 경호와 의전 분야 선발대 파견, 현지 대사관 및 영사관 홍보문화원 직원 체류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네. 이 해외 순방 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네. 가시면 원래 가시려고 했던 그 목적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좀 이루고 오시면 좋은데 지금 이룬 건 없고 14차례라고요? 이렇게 많이 가셨는데 도대체 얻은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4번이나 외국에 나가서 오히려 좀 약간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만 계속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방중 일정 중 네. 10끼 중 8끼를 혼자 드시면서 예, 식사를 했었죠. 네, 중국에게 상당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셨고 예. 네. 또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직원들이 문 대통령 취재 도중 중국 측 경호 인력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취재진이 중국 그 경호진에게 이렇게 막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은 얼마 전에는 또 그 에이펙에 가서 이렇게 조는 모습이 나와서 정말 국격을 이렇게 확 추락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발 이번에는 좀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신민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분식회계를 적용하면서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코스피에서 거래 정지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반격에 나섰군요. 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김민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찬 기자, 일단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 증선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가요? 네, 증선이는 지난 14일에 삼성바이오가 2015년에 삼성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네. 지분법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이 네. 회계 기준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증선이 결정의 회계적인 오류는 23일자 페넷뉴스에서 심층적으로 다룬 바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에 에피스의 회계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은 2012, 13, 14에 진작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회계 기준 위반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23일에 자세하게 한번 좀 그걸 다루고 정기조 주필님의 또 추가 설명까지 해서 상당히 긴 분량에 걸쳐서 그거를 설명을 해드렸고 이 내용을 저희가 지금 펜앤마이크 이 유튜브 채널에 별도로 클립을 만들어서 지금 업로드해놨으니까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원하시는 분들은 증선의 결정 과정에서 그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결론에 따라서 증선이가 지금 삼성바이오 측에 네. 내린 결정들 좀 그래서 띄워주시겠습니까? 파워포인트를 좀 네. 띄워주시면은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결론에 따라서 증선이는 삼성바이오 측에 재무제표 제작성 요구, 네. 감사인 지정 3년, 네. 그리고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 임원 해고, 권고, 그다음에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과징금 80억 원 부과 이거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재무제표를 제작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이사를 막 해임해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로서는 뼈아픈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그런데 반격이 났었다고요? 네, 삼성바이오는 오늘 증선이의 처분에 대해서 네.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네. 이번 소송을 통해 증선이의 이 같은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네. 또 사건 판결 이후까지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 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삼성바이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무제표를 제작성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함께 다른 삼성에서 좀 밝힌 어떤 입장이 있는지요? 그래서 증선이가 요구한 재무제표 제작성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거든요. 예.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네. 삼성바이오 측도 이번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 투자자와 거래처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네. 또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때 정기재 주필께서도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셨는데요. 이 증선이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다 고발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네.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잠깐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네. 그리고 매매 거래 정지 등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고 원래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군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집행정지가 혹시 되더라도 검찰의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도 우리가 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이 삼성이 이번에 논란이 됐던 이 회계 처리 방식의 변경. 이게 IFRS라고 하는 유럽 방식이었는데 GAAP라는 미국의 회계 처리 방식에서 IFRS로 변화하는 과정에 사실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좀 무리한 그런 성급한 결론이었다. 성급한 결정이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번 삼성바이오 사태를 보면서 네. 이게 IFRS가 우리 정서에 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FRS 방식은
그 원칙 중심 회계 아닙니까? 네. GAAP는 규정 중심이었는데 미국이 하고 있는 IFRS는 원칙 중심의 유럽식 회계 방식인데 예. 원칙 중심으로 한다는 거는 그 큰 원칙만 맞으면은 세부적인 회계적인 해석은 기업들의 재량에 맡긴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회계 해석의 차이를 두고 당국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의 입장을 자기들끼리 여러 번 바꾸면서 결국에는 약간 그 짜집기식으로 회계 규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또 당국이 개입해서 일어날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 정규제주필이 도입 당시부터 사실은 상당히 그 뭐 그 당시에 경고를 말씀하신 한 적이 게 뭐, 예. 있습니다. 네. 예, 반미 감정에 의해서 GAAP 방식이 아닌 IFRS 방식을 뭐 도입한 무리해서 것으로 의심된다. 도입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이 참 정부의 하나의 정책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당히 이 바이오 산업 부분에서 촉망받는 그런 기업이었었는데 그 기업의 존폐가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김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펜앤 심층 보도입니다. 저희 펜앤 심층 보도에서는 이번에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심층 보도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재계에서 이 기업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이 김상조 거래위원장.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예 이건 기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소리냐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관련 내용 홍준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공정거래법 개정안 일단 지금 발의만 돼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네,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네. 30일에 이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아마 다음 달쯤에 통과가 돼서 내년에 시행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 시행도 되기 전인데 지금 기업들에서는 재계에서는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걸 우려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일단 먼저 내용을 살펴봐야 우리가 어떤 점이 문제인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제가 하나 파워포인트 같은 거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법이래 가지고 어려워하실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먼저 전속 고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네. 뜻은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만 네, 대기업을 소위 말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고발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 왜 이런 게 있었냐면은 기존에 아무나 뭐 예를 들면 시민단체라든지 개인이 기업이 얘네 이거 잘못했네 공정거래법 위반했다라고 막 고발을 하게 되면은 검찰에 고발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고발이 너무 난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1980년도에 도입해서 계속 이 전속 고발권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안에 포함이 됐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원래 처음에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여기 개정안에 전속 고발권이 포함된 이유가 네, 참여연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사실 대기업을 상대로 굉장히 겨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전속 고발권 제도 없애라. 대기업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뭐 잘못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고발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주장들이 굉장히 셌었습니다. 아. 그 의견을 이제 반영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스스로 이제 공정위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 전속 고발권을 포기한 그런 셈이 되는 포기한 거죠. 셈입니다. 예. 네. 지금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라는 건 어떤 내용인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그냥 단어만 들으셔도 알겠지만 네. 일감을 몰아주는 규제 대상을 기존보다 조금 더 넓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뭐 표를 보시면은 그 상장사 30%, 비상자 네. 20% 이상이었다가 상장사, 비상장사 가릴 것 없이 20% 이상일 경우에는 모두 이 규제 대상에 이제 포함된다는 것인데요. 예. 원래는 기존 안대로라면 한 200개 정도가 포함이 됐었다가 이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440여 개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정위에서 분석한 것이고요. 일감 몰아주기 자체는 사실 저는 약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 자체가 좀 늘어나는 것도 좀 비판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일단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 그 자체로도 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건 딱히 비판할 여지는 없다. 왜? 네. 그동안 이병태 교수님도 많이 이제 펜앤마이크에서 출연을 하셨지만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자기네들 예를 들면 내가 물류 사업을 하는 뭐 다른 사업을 하는데 자기네들 물류, 삼성 물류도 있고 뭐 반도체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삼성 물류를 쓸 수도 있고 뭐 저거를 쓸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걸 자체를 두고 어떻게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가 있느냐라는 이제 뭐
그 비판도 이제 그러니까 많이 일감 나왔었죠. 몰아주기라는 그 어떤 그 테두리, 네. 이 바운더리를 이제 설정을 하는 것 자체가 기준이 좀 모호할 수 있다 그런 네. 얘기로군요. 그래서 일단 일감 예. 몰아주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네. 물론 이제 규제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들은 이 규제 대상에서 피하려면은 이제 계열사들의 지분을 좀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뭐 여러 회사들이 이런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반기지 않는 기업하기 힘들다라는 그렇죠. 말이 나올 정도로 지분을 자꾸 낮춰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네,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경영권을 위협받게 될 네. 테니까요. 그리고 순환출자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을 원래 제한하지 않았었는데 네. 이제 개정안에 따르면은 신규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 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정부안인데요. 네. 그 민주당 안 같은 경우에는 그 신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기존 대기업까지 아예 다 규제 대상에 넣어버리자라는 순환 출자 자체를 아예 그냥 막아버리겠다. 아예 그런 기존 뜻인 건가요? 대기업도요. 예. 어허. 그래서 이런 민주당안이 만약에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기존에 있었던 기업도 굉장히 타격이 이제 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 대기업들이 자신의 경영권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네. 경영권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뭐 특정 기업을 제가 거론하기 그래서 좀 그렇다마는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순환출자 형식으로 기업 지배 구조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순환출자가 안 좋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래서 지주 회사 체제로 좀 전환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지주 회사 체제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전환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번 그 개정안에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분율 요건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지주 회사로 전환이 되면은 상장 회사가 있을 거고 비상장 회사가 있을 텐데 예. 기존의 지분율이 원래 20%만 되면은 이제 지주 회사 자회사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30%로 올리는 더 많이 게 사야 이제, 되는 거죠? 더 예. 많이 사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자회사로 이제 지배 구조를 행사를 할 수 있으려면 지분을 사야 돼가지고 이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여력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네. 얘기인 것 같고요. 자, 결국에 이 모든 이 공정거래 법안 결국에는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다 하면 정말 이 대기업 킬러다. 대기업을 공공의 적으로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던 그런 인물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김상조 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동안 발언들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맞는 말은 한 번 합니다. 예를 네. 들면 6월달 같은 경우는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총수일관은 SI는 이제 뭐 IT 관련된 것인데 예. SI 물류 등 비핵심 지분을 팔라. 그러니까 뭐 대기업은 뭐 이런 건 하는 건 괜찮은데 뭐 SI라든지 물류 같은 거는 좀 지분을 낮추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사실 했거든요. 실제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얘기가 했습니다. 서로 말이 안 되는군요. 그래서 사적 굉장히- 재산권 침해 안 한다고 해놓고 그걸 왜 지시를 합니까? 그래서 예. 앞뒤가 다른 이제 예. 발언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이런 발언이 이 발언에만 그치면은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그 바로 다음 날 그 삼성 SDS 네. 주가가 14%나 이제 폭락을 그러니까 이게 했었습니다. 이런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의 중요한 발언들은요 주가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엔 네. 그것들이 이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 네. 제가 뭐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곡소리를 많이 내시곤 했었는데, 네, 그래서 8월 달에도 또 똑같이 비슷한 패턴으로 얘기를 합니다. 새 공정거래법은 기업 옥죄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법 시행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는 만큼 지주사 전환 생각이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을 아예 하하.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네. 부회장이 걸다 문제다. 이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강요, 뭐 협박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돼서 이명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같은 경우는 네, 아예 그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이라고 한변, 소위 말하는 한변 단체가 있습니다. 네, 여기와 그냥 일반 시민 250명이랑 함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이제 고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고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왜 이렇게 그 이병태 교수라든지 많은 그 자유시장 경제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이걸 문제로 보냐면은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실 순환 출자를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 중에 대표적으로 뭐 포이즌 필이라든지 네. 뭐 차등 의결권 제도라든지 우리나라는 일단 전무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OECD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17개, 뭐 우리가 좋아하는 뭐 선진국이라고 여기는 뭐 미국, 프랑스, 영국, 뭐 또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스웨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 차등 의결권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차등 의결권이 잠깐 설명드리자면 한 주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의결권이 한 100개씩 예, 되거나 의결권. 10,000개씩 되는 거죠. 뭐 많은 네. 데는 뭐 몇천 개, 뭐 7천 개까지 있는 네. 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배권을 의결권을 이제 행사하고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일단 전무하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에 따른 문제가 뭐냐? 재계에서는 어떤 문제를 언급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지배 구조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해외 그 투기 자본에게 그냥 기업 당할 수가 사냥을 있습니다. 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실제로 뭐 예전에 뭐 소버린 같은 네. 것도 그랬고요. 뭐 잘 아시는 엘리엇 사태도 뭐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대차도 그렇게 공격을 받았었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재계에서 좀 보완을 하지 않냐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도입이 안. 뭐 물론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입해야 됐네. 근데 이제 대기업은 하지 말고 이제 뭐 그 창업 회사들만 이 차등 이권을 도입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민간 부분의 성장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이 기업들을 이렇게 기업 경영하기 어렵게 경영권을 이렇게 방어하기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 책임은 도대체 다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군요. 네, 홍진평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앞서 전해드린 내용들 제가 좀 쭉 정리해 보니까요. 참 답답한 내용들만 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CIA 코리아의 앤드류 김 센터장도 퇴임을 하면서 대북 관련 미국의 어떤 기조가 좀 변할 것도 같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민노총은 가면 갈수록 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삼성바이오 사태 등 또 공정거래법의 개정안이 등 우리 기업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초라는 게 정말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데요. 이 관련 내용들 정규재 주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필님, 오늘 뉴스 어떤 것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삼성바이오 얘기할까요? 네. 삼성바이오 얘기할 때 IFRS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네. 노무현 정부 말기 때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IFRS 같은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말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다 그냥 놓치고 말았죠. 예. 또 이 기업 경영권 침탈하는데 앞장서고 있었던 예를 들어 장하승 교수라든지 지금 저 이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이요? 사실은 네. 김상조나 장하승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식 내부자 거래 이런 거 한번 조사를 했었어야 됩니다. 예. 한번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말하자면 괜히 그 우쭐하면서 지난 정부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비리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을 다 그냥 용서를 해준 거예요. 막 품에 예. 안는다는 예. 뭐 그런 말은 좋습니다만은. 근데 IFRS 같은 것은 그 당시 그 회계 학회하고 또 이 그 회계 법인들이 3일 회계 법인 같은 것이 이제 회계 예. 법인들 있잖아요. 로펌도 있고 어카운팅 펌도 예. 있거든요. 이 회계 법인들이 앞장서고 금융감독원에서 추임새를 넣고 해서 제가 그때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이 나중에 필히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회계가 정확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는 필연적으로 갈등 문제가 생기고 투자자들도 판독하기 어렵다. 그래서 해석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길 거라고 얘기했는데 무산됐어요.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기업들이 회계 기준을 그렇게 바꾸고 하면서 엄청난 돈이 들었거든요. 예. 그 회계 기업들의 회계 장부 다 바꾸고 컴퓨터 시스템 다 바꾸고 컨설팅 받고 하는데 얼마나 들었겠어요? 수천억 원에서 수천억까지 들은 뭐합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조 단위 가까운 돈이 들었을 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그런 과정에서 그 당시 회계학회가 지금 IFRS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데 네. 회계학회가 앞장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데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그야말로 지금처럼 하자면 적폐 청산 한번 했었어야 되는 주제들이
근데 하다가 이제 이렇게 지금 논란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씩 결정할 때에도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냥 뭐 속전속결로 야 뭐 미국 거 별거 아니다, 뭐 유럽 뭐 기준이 좋지 않아? IFRS라는 게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네. 유럽 기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반미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랬다고 제가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지금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한번 바꿀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그 공정거래법 가지고 또 홍준표 기자가 잠시 전에 쭉 설명을 하고 갔는데 네. 공정거래법의 전속 고발권도 그렇고 지금 공정거래법과 기존의 상법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지금 그 상법은 이제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이제 이 문제점을 아는 국회의원들이 결사적으로 막고는 있습니다. 네. 막고는 있는데 만일에 내년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표수만 안 되면 다 밀어붙이는 항목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예.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거래법이 또 있고 상법 개정안도 지금 국회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대기업의 경영권을 와해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대기업의 경영권을 와해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건 이대로 가면 대기업의 경영권이 와해되어서 삼성그룹의 지배권이 약화되거나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일감 몰아주기 같은 얘기를 합니다만 일감 몰아주기는 뭐 내부 거래하고도 내부 거래 규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일감 몰아주기는 100% 네. 상속세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제 문제라는 게 왜 그리 단순하지 않느냐면 예를 들어서 일감 몰아주기가 뭐죠? 뭐 자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물건을 파는데 물건을 파는 그 매장을 전부 다 뭐 어떤 백화점을 갖고 있다면 그쪽에다 다 공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홍보한다든가 걸 다 몰아준다든가. 삼성전자가 네. 새로 휴대폰을 접는 폴더폰을 만든다. 네. 폴더폰을 만드는 회사는 삼성 계열사의 어떤 회사밖에 없어요. 예. 근데 조그만 중소기업도 그 비슷한 제품을 해요. 네. 예? 근데 기술은 삼성 계열사 훨씬 낫다. 예. 거기 계열사 거 100% 주면 안 써야죠. 되나요? 네. 그건 계열사 거 써야죠. 그 계열사 거 써야지. 예. 말하자면 일감 몰아주기가 뭐냐?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그런 내용도 될 수 있고 주필님께서 말하신 그런 내용도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몇 프로 이상 네. 주면 일감 몰아주기를 할 거냐. 아하, 말하자면 예. 기술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 네. 뭐 이렇게 들어가면 일감 몰아주기 자체만 해도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원가 후려치기다. 예. 원가 후려치기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네. 수도 없이 예를 들어서 국제 유가가 갑자기 올랐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네. 국제 유가가 굉장히 떨어졌는데도 왜 납품 가격이 계속 이렇게 높으냐? 내리라. 그럼 국제 유가가 몇 프로 이상 내리면은 원가 후려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규정할 수 있겠어요? 아니 당장 정부에서 지금 좀 이런 기름값 식으로 올랐다고, 규정하기로 예. 들면 원가 후려치기 석유만 하더라도 네. 그러면 기간이 얼마이면은 그걸 원가 후려치다고 할 거냐? 에서부터 굉장히 복잡한 규정을 정부가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정거래법 자체가 사실은 이 사법을 공법화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어렵게 얘기하면 개인들 간에 기업들 간에 분쟁으로 해결할 문제예요. 말하자면 계약서를 좀 기업들 간에 꼼꼼하게 짜든지 그래서요. 계약을 네. 새로 하고 갈등하고 협상하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방성이 있다든지 또는 갑을 관계가 과도하게 적용되면 법정으로 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거를 우리는 정부가 지금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야 갖고 와봐 몇 프로 우리 규정 다 만들어 놨어 하고 그 규정에 적용시켜서 니는 옳다 그러다를 판정해 주는 겁니다. 그 판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가지고 저 검찰에 고발을 하죠. 예. 요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그 판정을 대나 소나 개나 말이나 다 하라는 거예요. 시민단체가 이제 그런 고발을 그 다 이제 하겠죠. 시민단체들이 예. 마구잡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휴대폰을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수백 개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지 보고 있다가 참여연대가 나서 가지고 야 그거 가격이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고 고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짓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겠다는 거예요. 공정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갖는다는 그 자체도 넌센스인데 예. 민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법정에서 해결할 문제를 정부가 끼어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사자들을 버리고 정부가 끼어드는 거를 이제는 시민단체와 검찰들까지 아무나 들어와서 고발해 대고 개나 아수라장이 소나 하는 되겠네요. 거예요. 네. 개나 소나. 그래서 이거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라는 것도 코미디인데 네. 항차 검사도 하고 거의 지방검사 누구라도 이제 불러 제끼는 거예요. 그건 뭐 누구라도 하는 겁니다. 시민단체도 하고 지자체도 할 수 있고 예? 이 지경이 되면 이 그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경영활동에 심대한 지장이 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규정들 쭉 보면 이제 소유권 내놔라. 이제 소유권도 형편없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는 기업하지 마라. 하하.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고발하면 참여연대라는 조직을 저렇게 키운 데가 누구냐? 기업들이에요. 참여연대가 빌딩까지 갖고 있거든. 네. 그 빌딩을 짓게 돈을 낸 데가 어디냐? 기업들입니다. 다 기업들이 내준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조직을 키워주고 그러면은 그 조직들은 전부 이제 기업들 또 더 이제 비판하는 거 쓰고 기업들은 또 돈 공갈 치니까 더 갖다 바치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삼성 돈으로 예. 참여연대가 삼성을 공격하죠.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기를 파괴하는 예. 자기 파괴의 기계가 말하자면 자살 기계가 착착착착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번 악순환 고리에 빠져버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어떻게 하지 돈은 다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이 낸 거예요. 삼성의 관계자 누구라도 이 얘기 듣고 있으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신들이 벌인 짓이에요. 이걸 좀 어떻게 하든지 끊어서 선순환 고리를 좀 펜앤마이크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돈 1원도 안 내고 있습니다. 아, 예. 삼성그룹은 지금도 펜앤마이크에 돈 1원도 안 내고 있어요. 삼성의 오비들 들으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돈들은 전부 거기서 나왔어요. 저희가 그런 대기업들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면서도 물론, 이렇게 독립 언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아니 예. 물론 네. 그렇게 참여연대가 좌익적 세계관에 사로잡힌 세력들과 함께 삼성을 그토록 물고 늘어지니까 누가 좋아서 주나 네. 하고 돈 낸 거죠. 네. 근데 그 돈 내면 또 그걸로 또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주플님 오늘 논평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소식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우리나라의 기술로 만든 로켓 엔진을 장착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누리호가 한 50톤이 조금 넘는데요. 이 누리호에 쓰인 75톤급 로켓 엔진. 이 로켓 엔진 기술이 상당히 어려운 건가 봅니다. 이 로켓 엔진을 실제로 비행 시험에 성공한 나라가요.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중국, 그리고 북한까지 6개 나라뿐이라고 합니다. 이 관련 내용 성기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기자. 네. 자, 일단 뭐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이 나사는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를 이렇게 쏘아 올리고 막 그랬는데요. 글쎄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쯤 이제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생긴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4시께 우리 기술로 개발한 로켓 엔진의 비행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누리호 시험 발사체 발사가 있었습니다. 네. 네, 발사가 이제
엔진 연소 기간 네. 140초를 넘기면 발사가 성공하는 걸로 간주하는데요. 기준이 그거군요. 네, 이번에 이제 발사된 시험 발사체는 연소 시간이 151초를 달성했고 예. 최대 고도 208km를 돌파한 뒤 10분간 비행한 후 낙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진규 과기부 이제 1차관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 엔진의 성능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성기훈 기자 옆에 써 있는 것도 그런데 이게 시험 발사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 발사체면 실제로 뭐 완전히 완성된 그런 제품은 아니라는 그런 뜻인 건가요? 네, 요거 이제 시험 발사체 발사는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첫 관문으로 누리호는 3년 후인 2021년 네. 2월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누리호 이 로켓이 완성이 되면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가 만든 인공위성 탑재시켜서 다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건데.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예전에 이 비슷한 사례가 한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나로호였나요? 네, 맞습니다. 예. 지난 2013년 1월 나로호가 이제 국내에서 발사 성공된 바 있는데요. 네. 당시 나로호는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실패 끝에 힘들게 성공했지만 핵심인 1단 로켓 엔진이 러시아에서 들여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누리호 시험 발사체는 우리 기술로 만든 로켓 엔진이었고 나로호는 러시아 엔진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발사된 이제 거의 5년 10개월 만에 발사된 누리호의 시험 발사체는 엔진까지 모두 국내에서 개발된 거고 이런 발사체 엔진 기술을 확보한 국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일본, 중국, 인도 등 6개 국뿐입니다. 그렇군요. 네. 참 그러면 이런 기술 사실 이게 지금 6개 나라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밀이고 완전히 고도의 기술인 것 같은데 그 과정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엔진 기술은 발사체 개발이 이제 핵심이어가지고 이제 네. 외국에서도 이제 공개를 잘 안 하는데 우리 연구진이 엔진 설계만 한 20회를 넘게 변경하고 예. 지상 연소 시험을 거의 100차례 이상 진행하면서 엔진 성능의 신뢰를 이제 확보했습니다. 예. 예, 요 발사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발사체 안에다가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쏘아 올리는 데 필요한 것이라서 예. 이제 2021년에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다면 미국이랑 러시아 등 이제 우주 강국과 연구 협력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인공위성 같은 거 쏘아 올릴 때마다 지금 우리나라 인공위성 많이 떠 있지 않습니까? 맨날 그 해외 발사체를 이용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을 이용한 이 누리호를 통해서 발사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기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 탈원전 정책, 처음에 이 탈원전 정책을 도입할 때 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뭐 탈원전은 세계의 주류다. 모든 나라가 대부분의 나라가 뭐 탈원전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했었는데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죠. 얼마 전에 있었던 대만도 탈원전 정책을 국민 투표를 통해서 포기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중국은 오히려 원전을 4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이제는 원전을 다시 짓는 것, 원전 복귀가 대세인 건가요? 윤희선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만에 이어서 프랑스도 원전을 갖다가 다시 이제 짓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아니요. 건가요? 그 프랑스는 그 사실 2025년까지 이제 그 원전 비중을 지금 70%에서 50%까지 낮추겠다. 아, 그래서 원전 조금 비중을 다르군요. 줄이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었는데 네.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 전에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이제 그런 공약을 하고 그런 약속을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펼쳤는데 예. 그걸 이번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 27일이죠. 네. 그 마크롱 대통령이 뒤집은 겁니다. 그러면서 2035년까지 50%로 비중을 낮추겠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도입하는 그 시점을 한 10년 정도 좀 뒤로 연기했습니다. 이렇게 예. 연기한 거군요. 사실상 탈원전 기조를 이제 포기했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네. 이 마크롱 대통령은 그 탈원전을 통해서 에너지 비용이 올라간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10년 정도 연기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24일이죠. 24일날 대만에서 국민투표가 있어서 탈원전 정책을 폐지한 이후에 네. 프랑스까지 지금 이번에 이제 사실상 탈원전을 포기한다는 이제 발언을 하면서 지금 이제 OECD 회원국 중에 그동안 이제 9개 국가가 그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예. 이 대만하고 프랑스가 빠지면서 7개 국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이제 항상 강조했던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주장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기억을 잘 정확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 탈원전
뭐 제일 처음에 막 한다고 할 때 예. 그때 뭐 20개 나라가 이미 뭐 맞습니다. 하고 있다 뭐 그런 소리 했던 것 이 같은데요. 대중적으로는 예. 이제 지금 탈원전 추진하는 국가가 OECD 회원국 중에 20개국이다 예. 이렇게 알려진 이유가 사실 이제 정재훈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님이 그 국정감사에 나와서 예. 자유한국당 최연애 의원이 이제 발언을 이제 질문을 했죠. 네. 지금 세계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한 나라가 몇 개국이냐라고 예. 물었을 때 20개국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도 9개국밖에 안 됐었고 이번에 이제 대만하고 프랑스가 빠지면서 7개국밖에 안 되는 이 상황인데도 20개라고 이제 마치 세계적인 트렌드가 탈원전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한 거죠. 사실은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제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면 위증죄가 될 수도 예. 있지만 아직 그 정도까지 이제 뭐 고발이나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연애 의원은 그 당시에 그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정재훈 사장을 보면서 황당한 표정을 지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예. 뭐 탈원전이 대세다. 좋습니다. 뭐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 그거는 뭐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탈원전을 포기하는 나라가 늘고 있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탈원전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는 에너지 비용입니다. 이 지금 태양광하고 이제 풍력, 저희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태양광과 풍력으로 탈원전 이제 원자력을 대체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태양광을 저희도 이제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그 풍력 신재생 단지를 한 6조 원 짓겠다고. 정도쯤 드린다고 그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총 사업비가 네. 이제 거의 10조 원 육박하는데 그 중에 태양광만 6조 원 넘게 투자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6조 3천억 원을 투입해서 발생시키는 이 발전량, 그러니까 이 태양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양이 LNG 발전소 하나에서 얻는 양보다 안 됩니다. 아니 그 넓은 면적에 그 돈을 투입했는데 예. LNG 발전소 하나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이 간헐성이라는 이 태양광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 눈이 오면 발전이 안 되고 햇빛이 없는 야간 시간에 발전이 안 되고 요즘처럼 또 막 미세먼지 심하면은 맞습니다. 또 효율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명도 이 그 태양광 발전 그 패널 자체의 수명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 예상하는 이제 그 6,300억 원을 들여서 까는 태양광이 9천억 원을 투입하는 LNG 발전소 하나보다 발전 효율이 안 납니다. 6,300억 원이 아니라 6조 3천억 원. 6조 3천억 원. 그러니까 7배 차이가 나는 그 정도의 돈을 더 투자해도 LNG 발전소 한 기를 짓는 게 낫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원전 다시 늘려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런데 이 중국도 최신형 원전을 뭐 도입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미 중국은 이제 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신형 원자로를 도입해서 미국하고 프랑스의 기술력을 가지고 원전을 가동 중에 있는데요. 그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력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도 알아주잖아요. 세계에서. 그렇죠. 세계에서 인정받고 예, 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 인재들이 뭐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이유가 그 중국에서는 이제 이 자체 기술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전을 2035년까지는 4배 이상, 지금 현재보다 4배 이상 더 가동하겠다라고 일단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었고 예. 그 안에 이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면서 해외에서 이제 많은 인재들을 영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중국은 이렇게 뭐 최신형 원자로 도입하고 거기다가 뭐 인재들까지 이렇게 수입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있는 인재도 못 지키고 탈원전 한다면서 어쩌면 이 에너지 빈곤국이 될까 모르는 그런 어떤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유희석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펜앤 이슈 포커스 순서입니다. 이 가정 폭력이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뭐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그런 부인을 갖다가 결국에는 남편이 뭐 죽였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경찰이 이 가정 폭력에 대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의 가해자는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아예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하기로 했다 그런 건데 이건 뭐 남편에게만 국한된 문제도 아닐 것이고 또 부인에게도 뭐 국한된 그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 내용을 사회부를 맡고 있는 조준경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가 이 가정 폭력을 좀 강경하게
대책에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요? 예, 이번에 그 여성가족부하고 뭐 법무청 그리고 법무부 그리고 뭐 경찰청에서 그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대책안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이 돼 있는데도 접근하는 사람에 대해서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지금 이 처벌 강화에 나섰는데요. 네. 이런 방지 대책이 나온 거는 이제 무엇보다도 지난달에 이제 22일 되게 큰 사건이었죠. 네. 서울 강서구에서 그 전철을 흉기로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 말고도 지난 7월에도 인천 남동구 주택가에서 그 이혼 소송 중인 그 아내를 두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살해했던 사건도 있었죠. 예. 네. 근데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보면은 그 지난해 남편이 아내를 죽인 사건이 총 55건으로 집계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1년을 놓고 보면은 일주일에 한 명씩 죽은 꼴인데 이거 외에도 뭐 남녀 관계 뭐 애인 사이에서 일어난 폭력에서 살해된 숫자는 뭐 26건. 그러니까 뭐 남녀 관계에서 일어난 전체 살인 사건이 지난해에만 81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폭력이라고 하는 게 꼭 그 부부 관계에서만 아니라 이 남녀 관계, 그러니까 그렇죠. 애인 관계에서도 다 나오는 예, 거군요. 맞습니다. 그걸 다 모아서 가정 폭력이라고 하는군요. 예. 예. 근데 이제 물론 뭐 꼭 부부 사이에서만 이제 가정 폭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아버지가 뭐 자녀를 학대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 요새는 또 뭐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는 사건, 뭐 예. 살해한 존속 폭행, 존속 살해 사건도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예요. 네. 예, 지난해 이제 집계된 게 존속 폭행이나 살해 건수가 1,962건을 기록해가지고 이거 5년 전에 2012년에 집계된 거에 2배로 늘어났어요. 이게. 오, 많이 늘었군요. 예, 그 중에 이제 뭐 조금 숫자를 더 설명해 드리자면은 존속 폭행이 1,322건으로 뭐 거의 67.4%를 차지했고 전체 범죄에서 존속 상해가 424건. 이거는 뭐 살해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예. 그다음에 뭐 존속 협박, 그다음에 뭐 존속 체포 및 감금 이렇게 이런 순서로 집계가 됐어요. 근데 예. 이제 가정 폭력의 특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은밀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밖에 좀 드러나기가 어렵겠죠. 예, 그 무엇보다도 이 장기간의 과정 속에서 피해자들이 그 학대 수능 증후군에 걸리는 거죠. 아, 그 뭐 개구리를 냄비에 넣고 뜨거운 물을 하면은 예. 당장 모르더라도 점점 학대의 강도는 심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뭐 우리 아버지가 그냥 뭐 가족이니까, 그쵸, 우리 아들이 가족이니까 그냥 참는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참게 넘어가는 되는 거군요. 사회적 통념이나 뭐 네. 눈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틀 전에 이제 26일에 연합뉴스 기사인데 아들에게 맞은 아버지가 사망, 존속 폭행죄로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는 기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시사점이 있냐면은 이번에 그 정부에서 내놓은 가정폭력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 네. 실제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폭력죄로 존속 폭행죄가 결국에는 뭐 살해당하셨지만은 검찰이 기소를 잘못해가지고 폭행죄로만 재판이 된 겁니다 이게. 근데 살인 사건인데도요. 살인 사건인데도 어허. 이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검찰에서 주장해가지고 네. 이게 그냥 존속 폭행죄로 재판이 돼가지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쳤는데도 끼키야 처벌이 1년 6개월이 최대라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음 예. 모질게 먹어가지고 처벌 요구를 하고 싶더라도 그 뭐 1년이나 2년 후에 풀려나면은 보복이 두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적극적으로 신고를 못하는 구조라는 게 있는 거죠.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가정폭력이라는 것 법이 자체가. 그렇게 돼 있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번에 나온 대책에 대해서 불충분하다고 계속해서 비판이 있는 이유가 네. 가정폭력 자체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은 처벌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적극적으로 처벌을 요구를 해도 네. 1년, 2년 징역을 받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어떤 처벌을 요구를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예 정부가 이거 폭력범죄,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뭐 형사 고발해가지고 징역을 하는 어떤 강권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가정 문제니까 쉬쉬하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결국엔 뭐 이런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참 앞에서 우리가 그 경제정책 얘기를 하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은 다 때려잡으시려고 기업 못하겠다, 기업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소리를 들으시던데 오히려 이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떤 이 정책들이 굉장히 솜방망이 수준이 아닌가,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해보게 됩니다. 네, 조준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펜앤 퀴즈쇼 함께 보시겠습니다. 펜앤 퀴즈쇼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뭐 달력 없어. 오늘 며칠이죠? 28일인데. 그래, 요깐노. 저번에 그 방송을 제가 보면서 뭔가 좀 느낀 게 있습니다. 참. 시무룩하노? 조울증 있나? 우리 늦게 가서 3번에 전화했다면서. 생각할수록 모자이크랑 목소리 변조 화가 난다 말입니다. 문별님,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늘상 주장하던 거 아닌가요? 의견 반영 한번 한 걸 가지고 그러시면 사람도 사람 나름이지. 북쪽에서도 선택받은 사람들이 먼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거 씌워드리세요 그냥. 와, 문별씨 파워 있네. 바로 반영되나? 헐, 와. 진작에 이랬어야지. 나는 이제 이미지 딱이네. 바로 이걸 원해서. 뭔가 허전한데. 뭐가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답 구호는 우리가 착용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를 골라 정답 구호로 정해보겠습니다. 쟤는 이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멋진 상술 내복에서 히트 태그로 히트 하겠습니다. 저는 다들 아시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뭐다? 그렇죠. 저는 귀걸이 하겠습니다. 저 문비 씨 눈 이쪽으로 보시고 입 한번 쭉 내밀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쭉. 저는 이걸 끼고 여기다가 한번 넣고 싶습니다. 겨울이고 하니까 글러브 하겠습니다. 뭘로 하죠? 영양 주사라도 준비한 거야. 하하하.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원숭이에게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의 도토리를 즉 잔술수를 이용해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모습을 이르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1. 견원지간 2. 연막작전 3. 조삼모사 4. 한계차이. 히트! 안철수님 1번 견원지간은 저번에 했고 정답 2번 연막작전 하겠습니다. 왜요? 참내 그 차주씨 여기저기 쑤셔볼래? 그 자꾸 귀걸이. 안철수님 문송합니다. 문별님 뭐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정답 4번. 또 한 개 차이구만. 한 개 차이. 도토리 기저귀 그런 거네. 글루베. 최대장님 정답은 3번 조삼모사 하겠습니다. 최대장님 조삼모사 정답입니다. 내가 3번 조삼모사일 줄 알았다니까. 우리가 이 단순한 걸 모르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펜앤 문화센터 개관 기념 펜앤 청춘 콘서트 2018년 12월 8일 토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진행되는 시간은 오후 2시와 저녁 6시 두 번에 나뉘어 진행됩니다. 장소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12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청춘 콘서트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정규제에게 묻는다, 최공재의 문화 읽기, 석학에게 듣는다, 청춘 발언대가 진행됩니다. 참가하는 방법: 오후 2시와 저녁 6시 각 50명씩 나누어서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 보이는 메일을 통해 참가하실 시간과 연락처를 기재해서 보내주세요. 잠깐! 청춘 발언대에서 직접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 참가 신청 메일에 이야기하실 주제를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청춘 콘서트 참가비는 2만 원이며 접수 마감 기한은 11월 30일 자정까지입니다. 펜앤을 사랑해주시는 청춘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정규제와 함께하는 저널리즘 스쿨. 정규제 주필과 국내 신문, 방송, 학계의 명강사진이 펼치는 12번의 강의가 펼쳐집니다. 기간은 12월 17일 월요일부터 내년 1월 11일 금요일까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 3회 수업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루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저희 저널리즘 스쿨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 자유 언론에 대한 이해 확장, 인류 언론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30명, 수강료는 50만 원입니다. 우수 이수자에게는 펜앤마이크 인턴 기자의 자격을 부여해드리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자유 언론인을 향한 여러분의 꿈을 펜앤과 함께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이제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딱 이틀이 됐는데 뉴스 시간이
1시간 20분. 원래 목표가 70분이었는데 80분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기자들 어제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나요? 저희 연습 많이 했거든요. 내일은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나아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알찬 소식과 함께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